종목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가 한 기업에 쏟을 수 있는 리서치의 노력과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 리서치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과 주식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리스크의 제한은 정비례합니다. 본인이 그 주식과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종목이 줄어들 거고 그때서야 내 계좌의 총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좌가 절대 올라가는 일을 평생 못 볼 겁니다. 김작가 TV뿐만 아니라 네. 뭐 곳곳에 미디어에서 약간 노출이 되셔가지고 여전히 노출이 되셔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되다 보니까 네. 또 아마 여기에도 유퀴즈 그 아저씨 아니야 나올 것 같은데 그 네, 유퀴즈에서 그 제일 맞습니다. 인상 깊은 이거였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90도 인상. 그 다음 이거. 참 하여튼 네. 그 윤우님 대단하시고 네. 유퀴즈 팀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알려진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또 거기 외에도 이제 신사임당 채널에도 네.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시고. 네. 또 거기는 뭐 놀러 나가는 거. 그리고 네. 또 이 사파 쪽에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 그 중에서 냉철님이라고 계신데 네. 냉철님께서 이제 대표님을 굉장히 고수인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런 멘트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니, 그렇게 그분은 누군가를 뭐 칭찬하는 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분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아. 그 감성이 없는 아 그래요? 굉장히 냉철 형님 미안해요. 저랑 맞는 것 같은데.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주식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요. 네, 네. 뭔가 정의 휘둘리고 이런 사람은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실력가라면서 그분의 방송에서 그런 멘트를 남기셨거든요. 그 대표님이 이 주식을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다. 이 세 개 중에 다는 없어도 한두 개는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모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냉철님이 고수로 가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원래 그 전부터 인터뷰 뵙고 싶었는데 냉철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인터뷰 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한 분이네요. 이제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분이 말씀해주신 종목이 클래시스, 네. 다나와 네. 그리고 아이센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두세 가지 종목을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있다. 아 무조건 한 개 네. 가지고 있다. 네. 지금 네. 일단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종목도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최근 올해 이 종목을 올해.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있어요. 올해는 있었나요?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개. 근데 제가 이제 네. 아마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개인 주식을 네. 종목 두세 개를 가지고 한다. 그 중에서 뭐 인터넷 기업과 헬스케어 기업을 투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제 개인 계좌에는 그 세 개 다 올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단 한 번도 그 세 개의 주식을 사본 적이 없어요. 개인 계좌에서는. 네, 근데 회사에서는 그 세 개 중에 하나에 네. 올해까지는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네. 이 냉철님이 이 세 개지 종목을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섹터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김현준의 개인 계좌에는 인터넷, 네. 모바일, 헬스케어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클래시스 헬스케어죠. 네. 아이센스 헬스케어죠. 그다음에 다나와 인터넷 모바일이죠. 네. 그거를 추측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메가 트렌드 네. 좀 이렇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안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클래시스가 피부 미용인데 관심이 많죠 전반적으로. 네, 네. 그다음에 아이센스 당뇨 혈당 제품인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서 그렇게 추측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좀 의아한 것은 다나와는 왜 하셨을까? 네. 다나와도 물론 인터넷 기업이고 제가 좋아하는 매출액 한 단위 늘어날 때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더 큰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 저는 다나와는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나와가 네이버랑 구글을 계속해서 이기면서 그 가전제품들을 팔아낼 수 있을까? 가격 비교라는 거에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경제적 해자가 좀 부족하다. 좀 약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나와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최근에도 주가도 좋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안 샀거든요. 사자고 하는 밑에 직원이 있긴 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좋게 본 분이 있긴 했군요.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절대 안 산다. 주가 올라도 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데 왜 다나와를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 두 개는 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센스보다 저희는 클래시스를 좀 더 좋아하는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성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쟁 구도가 글로벌 정말 이 유수의 헬스케어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지금 나가고 있는 해외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반응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이게 글로벌을 좀 점령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서 올 초까지 클래시스를 투자했었죠. 지금 이제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얘기를 못 해요, 방송에서. 근데 그럼 이건 여쭤봐도 되는지 한번. 지금 왜 안 갖고 계세요? 저희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았어요. 많이 올랐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는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보통 여성들이 피부 미용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 인구 몇 명? 그 중에서 한 20에서 40대가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그럼 몇 명? 그 중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회당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 소득이 있는 사람 몇 명? 하면 그 사람들의 이 최대 모수가 나와요. 그게 이제 조금 구독자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 말이지만 TAM,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최대 잠재 시장을 계산해 놓고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뭐 클래시스를 선택할까, 뭐 리쥬란을 선택할까, 인모드를 선택할까 이걸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더 그 클래시스의 시술을 받아야만 될 만한 주가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팔았어요. 뭐 그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반 정도는 맞췄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 클래시스는 제가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다 뿐이니까 만약에 작년, 재작년으로 돌아갔다면 김현준의 개인 계좌에도 들어있을 수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하나도 없다. 이게 팩트라는 거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들 제가 가벼운 소개만 해드리면 더 퍼블릭 이제 자사운용의 공동 창업자 겸 대표이사. 여기 운용 자산이 700억 원이고 누적 수익률이 뭐 861%라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운용 자산이 지금은 1000억 가까이 됐고요. 혹시 이게 그 수많은 지상파 방송의 힘인가요? 이게 이 힘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없지 않죠. 훌륭하신 구독자분들 감사한데 저희는 계속해서 커져왔어요. 회사가 너무 작았었고 저희가 창업할 때 0으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흔히 말하는 속된 말이지만 쩐주라는 사람 없이 이 운용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그 쩐주가 있어야 어느 정도 회사가 커지는 동안 고정비를 차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없이 시작을 했고 매년 뭐 50억,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올라가던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유명해지게 된 시기가 유퀴즈 나갔을 때가 400억. 그 다음에 공중파 막 나가기 시작했을 때가 700억. 이라서 그랬던 것이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수익률도 책을 썼을 때가 딱 공교롭게 861. 숫자가 약간 괜찮지 않습니까? 원래는 한 800이라든가 860 하고 싶었을 텐데 뭔가 860이라면 정말 정확하게 그렇죠.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 뭐 1000%, 700%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딱 그냥 감이 들어서 그날 수익률을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861.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거보다 올라 있고요. 한 900에서 1000% 사이 정도 되니까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12년 전에 만약에 돈을 맡기고 1억을 맡기고 12년 동안 가만히 계셨다고 한다면 그게 10억이 넘어가는 그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분들도 부자가 되고 대표님은 더 부자가 됐겠네요. 저는 제 돈도 굴러가지만 고객분들이 번 거에 수수료도 받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고객이랑 똑같은 속도로 부자가 될 것 같았으면 맡겼겠죠, 저도. 너무 솔직한 발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다른 운용사들을 다녔기 때문에 보니까 그 운용사의 고객들도 부자가 되는데 그 운용사의 대표님이 더 빨리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 운용사의 대표님이 이제 VIP 자사 운용에 그전에 다니셨죠? 네네. 우리 최준철 김민국 대표님이 큰 부자시거든요. 저랑은 비교도 안 돼요. 저희 100배 이상 많을 거예요. 100배요?
그럴 거예요. 뭐 잘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회사는 저희 회사보다 한 30배 크고요. 그쵸. 거기가 지금 현재 운영 자산이 한 3조 정도. 3조. 저희가 1,000억이니까 30배. 30배 정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30배 큰 게 사업하신 지가 훨씬 더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보다는 한 수십 배에서 진짜 100배 이상 돈이 많으실 거고요. 네. 근데 그분이 제가 처음 그분을 알았을 때는 2005년, 6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그 정도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된 게 2012년이니까 한 7, 8년 봤는데 이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그러면 요거 좀 해봐야겠다. 네. 나도 좀 운용사 좀 해야겠다. 생각. 뭐 사실 뭐 자사운용사에 있다가 나가셔서 자사운용사를 차리시는 분들의 마음은 네. 다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그 네. 르네상스 자사운용의 이광국 대표님도 이광규 대표님이 제 본부장이셨고 네. 지금 다 나와가지고 다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광규 본부장님, 지금의 르네상스 대표님도 네. 저가 최준철 대표님 본 거 이상으로 더 오래 보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광규 대표님은 좀 창업이 늦었다 이렇게 봐야죠. 좀 더 빨리 하셨어야 자, 뭐 되는데. 이쪽에서 최윤철 대표님에 대한 이제 네. 덕담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근데 덕담 제가 할 만큼 네. 제가 최 대표님보다 나은 게 있다면 네. 키가 좀 큰 거. 그다음에 키 몇이죠? 저는 183이고 네. 최 대표님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보다는 좀 작으세요. 맞아. 키 큰 거랑 그다음에 제가 공중파는 좀 많이 나갔다. 이 정도 외에는 네. 대표님이 훨씬 저보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최 대표님을 얘도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좀 약간의 편을 들어드리면 네. 최 대표님은 좀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청이 있지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거다. 그렇지 않죠.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좀 되기 때문에 네, 유퀴즈에서 제 스스로 만들어낸 편이고요. 제 인생을. 그 유퀴즈에서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캐스팅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걸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섭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최준철 김민국 대표님은 이제 워낙 유명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크시니까 섭외가 오는 것이고 저는 나만의 힘으로 제가 좀 만들어냈다. 요 정도 그렇게 이제 이전에 TV의 유퀴즈 언더 블록에 가서 이제 굉장히 좀 핫해지셨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책 제목을 무슨 유튜브 썸네일처럼 만들었어요. 제가 이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랑 계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출간 의뢰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공표되었던 것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판사 매출액 1등이 위즈덤 하우스예요. 큽니다. 저는 큰 데랑 한번 해서 많이 팔아봐야겠다. 그래서 뭐든지 팔 수 있으면 그게 표지가 됐건 제목이 됐건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봐라. 가치 투자자인데 거의 단타 느낌의 책 제목.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린다면 뭐 내용은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뭐 늘 이제 재테크 전문가분이 오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한 가지를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주식시장은 저는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항상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죠? 주식쟁이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항상 내가 잘 되고 내가 가진 주식,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해야 이게 우상향해야 다 같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나라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주식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피 튀기게 제로섬 게임 하는 거예요. 네 돈 내가 뺏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성장해 왔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나도 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부자가 되고 김 작가님도 부자가 되고 너도 부자가 되는 그런 플러스 썸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론자고요. 조금 더 그래도 전문가인데 뭐라도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경기에 순환 주기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작년에 엄청난 쇼크를 겪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나면 순환 주기가 보통 그렇게 6개월, 1년 이렇게는 안 돼요. 더 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좀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해서 그냥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냐? 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지수가 몇이 될 것 같냐? 이걸 하면 이제 모르는 거죠. 왜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우리나라 이제 상장 주식이 2,5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전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가 지수라는 게 뭐냐면 그 전 종목의 시가총액의 합산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네. 그 비율을 가지고 지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쵸. 2,500개를. 모르죠. 제가 가지고 있는 2개,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10대 개도 잘 모르는데. 근데 아는 척을 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섹터별로 봐서 제일 큰 게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바이오 어떻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투자 철학 자체가 확실하게 해서 수익을 내자. 이게 밖에 나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저한테 돈을 주진 않아요. 물론 뭐 소정의 출연료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제 돈을 잘 굴리고 회사 돈 잘 굴리고 고객 돈 굴려서 수수료를 받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이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삼성전자가 어떻고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려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으면 그건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효과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말 올해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줄까를 고민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망이 어떻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셨나요? 지금 3개 갖고 있어요. 지금 3개. 네. 그다음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10몇 개? 지금 20개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 종목 숫자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 금액 그렇죠. 대비해서. 그렇죠.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2개, 3개 갖고 있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네. 근데 회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품이 2개입니다. 국내 상품, 해외 상품. 그래서 10개, 10개예요. 네. 그리고 곧 글로벌 상품이 나와요. 합친 거. 그러면 국내 상품이 10개라면 국내 주식이 10개밖에 없다는 거죠? 1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외도 10개고 네. 글로벌로 합치면 글로벌로 10개만 할 거예요. 네. 종목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가 한 기업에 쏟을 수 있는 리서치의 노력과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 리서치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과 주식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리스크의 제한은 정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그래서 종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정비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과거 네. 성공 투자 네. 사례 이제 뭐 안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종목 모형이나 어떤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 종목을 왜 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과 뭐 수출 확인하시고 네.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고 왜 매도하셨는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이 책에 보면 다 나와요. 맨 네. 앞장에. 네. 나오죠. 맨 앞장에 제가 맞아요. 그 표로 쭉 정리가 돼 있잖아요.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는 누구나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온 거를 몇 개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면 또 작가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쭉쭉 해주시면 네. 종목이라는 게 머리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판기처럼 쭉쭉 나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클래시스 예를 들어볼게요. 클래시스라고 하는 회사를 왜 샀냐? 네. 왜 샀냐? 저희는 향후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고 같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미용에 쓰는 돈이 늘어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메가 트렌드예요. 바뀌지 않아. 네네.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누구도 아는 이 안에서만 플레이를 해야 돼요. 안 되는 산업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돈 벌기 되게 어려워요. 성장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성장 산업으로 가되 그 안에서 이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어야 네. 되는데 클래시스라고 하는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정말 재밌어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한 물건을 파는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용을 집행하고 남는 것까지의 과정을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클래시스가 이 슈링크라는 기계를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피부과나 피부 미용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 일반 의원 앞에 가면 이렇게 X밴드로 광고 많이 해놓잖아요. 그래서 뭐 백인 여성분이 막 뭐 이렇게 기계 들고 있고 그런 광고 보셨죠?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슈링크라고 하는 건데 그 슈링크를 파는 것만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벌었다면 저희는 투자 안 했을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프린터 생각해 보시면 프린터기 지금 요새 구매를 한다 쳤을 때는 프린터를 한 번 구매하는데 쓰는 돈보다 소모품 토너라든지 잉크를 사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내가 프린터를 한 번 샀어요. 네. 근데 토너랑 잉크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굳이 다른 걸로 바꿀까?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냥 웬만하면 같은 걸 쓰죠. 슈링크도 같은 겁니다. 피부 미용하는 의사한테 이걸 한 번 팔고 나면요. 네. 그게 끝이 아니고 한 번 시술할 때마다 카트리지라고 하는 소모품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같이 가는 거야. 의사랑 클래시스랑 같은 방향. 네. 주주랑
회사랑 같은 방향으로 섰을 때 가장 돈을 벌기 쉬운 것처럼 영업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이 제품을 팔아주면 나한테 돈이 될 때 너도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의사분들도. 그러니까 처음에 슈링크 기계 팔 때는 이렇게 영업을 하시겠죠. 제발 이것 좀 사주십시오. 다른 기계보다 우리가 이게 좋고 뭐 할인도 해드릴 거고 AS도 잘해드릴게요. 근데 한번 샀어. 1억을 들여서 샀어. 그럼 의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슈링크를 광고를 엄청 때리겠죠.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해서 시술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소모품을 어디 것만 써야 될 것 같으세요? 거의 거. 당연히 클래시스 거 써야 되죠. 소모품 갖다가 주세요.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그런데 클래시스의 소모품 카트리지라고 하는 것의 이익률은요. 90%에 달해요. 90%야? 네. 10,000원에 갖다 주면 실제로는 9,000원 남기는 거예요. 원가가 거의 없는 거죠. 물론 그럼 의사는 뭘로 벌어요? 의사는 10,000원에 받아가다가 얼마에 팔겠습니까? 시술가 1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돈 벌고 클래시스 돈 벌고 상부상조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피부 미용 안에서 뭔가 잘 하고 있어. 근데 한번 팔고 나면 거기서 고객이라고 하는 의사가 계속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반복 구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고객을 잡아낼 수 있는, 락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기계를 쭉쭉쭉 팔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기계 매출만 주목하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이 싸다고 본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계 매출 대비해가지고 주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고평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죠. 근데 저희는 이거 기계 몇 대 팔렸어? 그럼 1년 후부터는 소모품이 계속 나올 거잖아. 기계 한 대당 소모품이 몇 개 팔리는지 한번 세보자. 그러면 지금 당장 비싸 보이는 주식일 때 사실은 비싸 보이지 않은. 그래서 그런 곳에 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주식을 사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지금 클래시스가 비싼지 싼지 정확히 모릅니다. 판지 좀 돼가지고. 근데 저희가 팔았을 때는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 기계 이만큼 팔면 소모품 이만큼 나올 거야. 그럼 향후에 1년, 2년, 3년 후에도 이만큼 벌어낼 건데를 모두 주가에 반영한 거죠.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려운 국면이 되는 거예요. 투자하기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거를 아쉬움 없이 팔고 또 다른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하지만 향후에 돈을 정말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자, 클래시스 수익률은 몇 프로였나요? 클래시스 한 3배 올랐을 거예요. 저희 갖고 있는 돈. 300%. 네. 이제 3배 올랐으면 이제 400%. 400%. 네. 야, 근데 이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이미지에 뜨고 있을 텐데 한 15가지 종목을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보니까 단타를 좀 굉장히 별로 안 좋게 보시고 이 투자라는 거는 주주다. 함께 가는 거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맞는데 저도 이제 그걸 공감하고 봤죠. 봤는데 투자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무슨 주주가 아니 주인이 1번부터 4개월, 5개월, 제일 긴 게 64개월. 64개월 해봤자 사실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5년 정도? 나머지 뭐 대부분 1년이에요. 주주라고 하기에는 좀. 기업의 주인이라고 해놓고 왜 파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판다라는 느낌. 뭔가 조금 말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 장기 투자해라. 오래 갖고 있어라. 기업과 평생 같이 가라. 라고 하는 말은 아마 한마디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장기 투자를 또 위험하다고 또 얘기하셨죠. 기업과 같은 방향에 서야 되고 그 기업의 가치가 낮을 때 향후에 수렴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지만 그 기간이 짧으면 why not? 더 좋은 거예요. 저희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간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기간 수익률?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를 제가 400% 수익을 냈다고 했는데 100년 걸렸다고 쳐봐요. 별로죠. 무조건 별로예요. 근데 만약에 10%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 뭔가 책 쓰기에는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하루에 10%예요. 좋죠. 엄청 좋죠. 당연히 기간 대비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이고 저희가 투자를 해보니까 어떤 이런 일시적인 저평가 요소가 시장에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해서 해소될 때까지는 길면 2년에 3년 걸려요. 빠르면 6개월 이내에도 잘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이 그거보다 높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래도 워런 버핏은 뭐 10년, 20년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건 워런 버핏이고, 워런 버핏은 지금 이제 70살이고, 네. 돈이 70살밖에 안 됐어? 더 됐잖아. 그죠. 7, 80살. 정확히는 모릅니다. 네. 8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돈이 수백조예요, 그 사람은.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차피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살 때 주가 오르고 네. 빠질 때 주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수익률을 밖에 얘기할 때도 주가 수익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커졌냐, 그 자기 자본의 총계가.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보험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 들어오는 원수 보험료를 가지고 딴 데 투자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워런 버핏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나한테 네. 100만 불만 있다면 나는 지금도 과거 30살 때처럼 투자하겠다. 30살 때 어떻게 저처럼. 단기적으로 기간 수익률을 확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제 책도 마찬가지인데 입장이 다른 거군요. 달라요. 근데 투자 초보분들은 뭔가 하나만 딱 얘기가 나오면 그걸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쵸. 우량주에 투자해라. 장기 투자. 여러 바구니에 계란을 나눠 담아라. 그럼 그거를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난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속사를 뒤집어 보면 그 이유들이 다 있고요. 저는 워런 버핏과 같은 부자가 되고 나면 그렇게 투자를 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그만큼 돈이 없고 아직까지 제가 운용하는 돈이 1,000억인데 1,000억이어도 계속해서 고수익을 추구할 만한 주식들이 아직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수익을 취하지 않고 무조건 장기 투자에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투자를 교리적으로 흐르는 거죠. 저는 수익률이 꺾이는 순간 투자자로서의 생명은 끝이라고 봐요. 모든 수를 써서라도 돈을 가장 많이 그리고 안전하게 벌어주는 것이 투자자의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률 꺾이는 순간 얘기하셨는데 네. 뭐 대표님 너무 투자를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종목에 수익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 종목 실패 사례도 좀 한 가지 우리 균형감 있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반면 교사를 한다면. 이것도 실패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먼저 좀 깔고 시작을 하자면 투자를 잘한다고 해서 백발백중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중 한 6, 7만 성공을 해도 엄청난 투자가 됩니다. 왜냐면 실패한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많이 떨어지기 전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근데 투자자가 뭐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말 큰 실패. 최근에? 네. 근데 최근이라고 해도 아주 오래되거나, 그러니까 아주 하루 이틀 전은 아니고요. 작년에 주식을 팔게 됐는데, 작년 1, 2월 또는 재작년 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제가 CJ, CGV를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 주식이,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했어요. 네, 맞아요. 떨어졌죠. 떨어지다가,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주식을 팔았는데 다행히 그 뒤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더 떨어졌죠. 만약에 코로나 때까지 제가 갖고 있었으면 훨씬 더 큰 손실을 봤을 거고 지금은 그래도 좀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우리가 대처 방안을 생각하면서 CGV가 매출을 다시 내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도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은 판단을 제가 좀 보류하고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누가 영화관 가냐? 요새 넷플릭스 보지. 왓챠. 네, 왓챠, 유튜브 이런 걸로 보지 누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냐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근데 저는 그걸 약간 무시했거나 우기면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의 수는 줄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네.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니까 그냥 체감적으로 영화관에 안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리서치를 깊게 해본 결과로는 영화 보는 사람들은 꾸준히 보더라. 뭐 말하자면 데이트를 하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마니아층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집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넷플릭스에 나오기 전에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니까 그러저러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주가에서 제가 틀렸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CJ, CGV를 포함한 영화관 기업들이 네. 정말로 이 관람 횟수가 줄어든다면 네.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아직까지는 저는 판단은 보류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조금 더 그래서 투자를 고도화시킨 것이 내가 메가 트렌드다 아니다라는 것을 굳이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 우기면서 갈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 빼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만 투자를 해도 우리나라에 2,000개, 해외로 가면 수만 개 종목이 그쵸.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딱 했을 때 이 주식 이런 아이디어 어때? 라고 했는데 야 그거 요새 안 해. 그거 누가 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약간 투자의 방향을 조금 틀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네. CJ, CGV의 뭐 대주주면 어차피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상장 주식 투자의 장점이 뭡니까? 아니면 팔고 좋은 거 또 사고 또 계속 수익 낼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딴 사람들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영역에서 플레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교훈을 대표님 근데 얻었어요. 메가 트렌드랑 경제적 해자가 굉장히 중요시 여긴 분인데 네. 그전에도 그랬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죠. CJ, CGV 그때는 왜 샀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관객 수가 줄진 않았지만 네. 크게 늘지도 않았던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CJ, CGV의 저는 경제적 해자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한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 가치가 있죠. 출중하다. 있죠. 다른 영화관보다는 훨씬 더 고객 친화적이고 뭔가를 계속 개발해 왔고 그것 때문에 이 평균 영화 티켓 단가도 더 높게 매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메가트렌드 역행 아니냐? 어쨌든 잘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처음 투자할 당시에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CJCB가 상당히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넷플릭스도 보고 뭐 훌루도 보고 뭐 후야도 보고 하겠지만 어쨌든 인구당 영화관의 개수가 그 당시에 너무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CJ, CGV의 이런 노하우라면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잘하고 있긴 합니다. 한데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고평가 가 그 당시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또 하나는 지금도 CJ, CGV가 하는 일인데 4DX, 스크린X라는 관이 있어요. 4DX 이제 움직이는 거, 스크린X 그러니까 3면의 영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CJ, CGV가 혼자서도 하지만 다른 영화관에도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안 파는 거지 다른 나라에 가면 4DX라는 브랜드로 영화관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영화관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을 사거나 크게 빌려야죠. 거기다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좋은 분야는 아닌 거죠. 근데 이 4DX나 스크린X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자동차 이렇게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흔들면 돼. 라고 하고 티켓 단가의 10%. 좀 약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 플랫폼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맥스 아시죠? 네. 아이맥스가 이제 외국의 상장사인데요. 중국이랑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그게 그 회사가 영화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기술력을 제공하고 돈을 쉽게 버는 비즈니스니까 CJ, CGV의 이 4DX라는 것과 스크린X라고 하는 것은 CGV의 가치를 상당히 올릴 수 있겠다. 비즈니스 모델을 약간 말랑말랑하게 바꾸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 둘 다 잘 됐고 4DX도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비싸게 산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는 시점에 저도 사게 된 거고 그거 이외에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주가는 떨어진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영역보다는 OTT라고 하는 또는 뉴미디어라고 하는 쪽에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CGV의 이 밸류에이션 레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큰 실패를 했죠. 몇 퍼센트?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0-40% 이상 손실 봤을 거예요. 그럼 지금 돌이켜서 만약 그때로 만약 돌아간다면 그 주식을 다시 사진 않겠죠? 그때 지금 마인드로 지금 기억을 가지고 가면 안 사죠. 아니, 모르더라도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투자를 안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향후는 그 주식을 안 보겠네요. CGV요? 메가 트렌드가 이제 아니라 생각하시니까. 당분간 안 볼 겁니다. 뭔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자, 이제 요 책 부자들 이런 주식을 삽니다. 내용을 좀 여러 가지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책에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부자의 시선은 뭔지, 투자 네. 마인드는 좀 뭐가 다른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자분들은 네. 기대 수익률이 낮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네. 주식 하십니까? 그럼 요새 거의 10중 8군 하신다고 하고요.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버시려고요? 네. 그러면 금액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일단 많고요. 네. 금액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익률의 개념이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냥 나는 1억이 필요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큰 자산에 대한 배분의 경험이 없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수익률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더블 저는 1년 목표 20%. 20%. 20%면 만족합니다. 아, 그렇죠. 이런 답변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워런 버핏이 지금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당히 높죠. 거만했네. 아니요. 근데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상위 한 5% 안에 들어가는 답변이죠. 왜냐하면 보통은 2배, 뭐 3배, 뭐 몇 달에 2배,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실제로는 제가 워런 버핏 예도 들었지만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S&P 500. 네. 미국 주식은 맨날 오른다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건. 근데 그 주식이 10년 동안 네. S&P 500이 7%밖에 안 올랐어요. 연평균. 연평균.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 S&P와 나스닥을 이끌어가는 그렇죠. 그 회사 10년 동안 연봉률이 3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만큼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초 전문가인 제프 베조스가 자기 혼자 것만 만들어도 30%밖에 안 되고 워런 버핏이 17%, 18%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데 부자분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저희 회사가 과거에 20 몇 %씩 수익을 내왔습니다. 목표는 26%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높다고 하시고 너네 공격적으로 할 것 같아. 너네 뭔가 이거 사짜 아니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야. 그리고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왔어요. 네.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진실성 있게 말씀을 드려도 네. 난 그건 모르겠고 내 돈은 깨먹으면 절대 안 돼. 한 6에서 7%? 오케이 10%까지만 하자. 그만큼 안전하게 바라는 거예요. 네. 자기의 자산을 지키길 상당히 바라시고요. 그래서 부자분들이 일단 기대 수익률이 너무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왜 부자가 됐냐. 기분 나쁜 거는 원래 부잣집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일 높습니다. 그게. 높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네. 거죠. 이것만 계속 있어도 내가 먹고 살아도 죽을 때 똑같이 남아있을 것 힘이 같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뒷단의 곱하기가 작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토막 났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잃은 거에 대한 심리적 타격은 부자라도 똑같이 크기 때문에 그게 싫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소득이 많은 사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의사 변호사가 됐다. 아니면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경영자 기업가가 됐다. 그럼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돈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베팅을 잘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되게 지키려고 하고 기대 수익률도 낮지만 제가 뒤에도 나왔다 그 책에 적었다시피 이 빚내는 거 레버리지 효과를 정말 잘 이용하거든요. 네. 그게 레버리지 효과를 빼면 뭘 잘하는 거냐면 작은 기회가 나왔을 때 네. 그것을 집중해서 수익을 확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위험은 작은데 수익이 확실할 거. 거기다 돈을 확 넣어서 기간 수익률을 확 뽑아먹고 나머지 평소에는 딱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자분들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진짜 코로나 한중간이에요. 완전 폭락했을 때. 나 돈 빼야 돼? 이게 아니고 김 대표 나 100억 더 있는데 이거 지금 넣어도 돼? 근데 그 100억이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먹어야 되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내 계좌 1,000만 원밖에 없는 계좌에 예수금 100만 원만 있어도 이거 어떻게 너무 사고 싶어. 뭐라도 사야 되는데 이거 그래도 이거- 없는 것보다 낫잖아. 이거 어떤 심리예요? 예수금이 있는 걸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죠. 그런 거구나. 내가 이게 돈을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돈은 놀리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회가 있을 때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돈을 계속 놔두고 그럴 때마다 확실히 차곡차곡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으로 부자가 되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부잣집 아들도 아닐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고소득자도 아닐 것이고 네. 그러면 재테크를 잘하고 싶은 분이 대부분이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평소에는 안전 위주 기대 수익률이 낮게 그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그 돈을 확실히 투자할 수 있는 네. 주가 폭락하고 나면은 누구도 사고 싶죠. 근데 왜 못 사요? 없죠. 이미 다 넣어놨잖아요. 빠지기 전에 평소에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코로나 때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죠? 1,400까지 빠졌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반등했죠? 한 3,000까지 반등했죠. 그럼 2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2배를 그때만 딱 투자를 했어.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럼 10년에 2배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연 7% 정도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S&P 그 정도면 평균이라고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돈을 항상 몰빵해가지고 한 주식이 아니더라도 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때는 폭락할 때는 다 같이 맞고 폭락한 다음에 돈이 없죠. 부자들은 그때 씩 해서 돈 넣고 쫙 벌고 다시 싹 빼가지고 뭐 안전한 빌딩이 됐건 예금이 됐건 쫙 넣어놓고 또 다음 위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부자와 이 일반인의 투자의 실력의 차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판돈 네. 자체가 주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그렇죠. 프레임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판돈이 꼭 커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비율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1,000억 부자가 네. 평생 500억을 갖고 있다가 네. 기회가 됐을 때 500억을 넣는 사람하고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500만 원을 예수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00만 원을 꼭 풀베팅을 항상 해가지고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버냐고요. 보통 못 번다니까요. 잘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만 지키면 되는데 부자들의 마인드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죠. 너는 원래 부자니까. 아 그래 원래 부자인 거죠. 그럼 평생 부자 안 될 겁니까? 부자 될 거잖아요.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조급해가지고 얘 100억이니까 나 100억을 빨리 따라갈 때까지는 풀베팅 해야 될까 아니라 그 전 100만 원일 때, 1000만 원일 때, 1억일 때부터 부자의 습관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정말 나중에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정석적으로 정도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책에 보니까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우량주를 오랫동안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변한다.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꽤 네.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또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살 때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는지. 부자들은 돈 벌 주식을 사죠. 그게 뭐 어떤 건데? 제가 이제 키워드를 몇 개 말씀드리면 아까도 나왔지만 클래시스 얘기하다가 네. 산업 성장하는 네. 쪽에서만 놀아라. 그 다음에 그 산업이 성장하든지 안 하든지랑 상관없이 나의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삼성전자 둘 다 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메가 트렌드. 반도체, 미래, 자동차, 4차 네. 산업혁명의 쌀. 네. 이거 뭐 다 얘기하잖아요, 방송에서. 얘기하죠. 자동차에도 필요하고. 그렇죠. 응. 방송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방송에 나올까요? 방송이요? 네. 뭐 본인의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어쨌든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은 거기서 얻어야 되겠죠? 네.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얘기할까요? 잘 안 하려고 안 하죠. 하겠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대로 하시면 네. 필패합니다. 어.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네.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는 것처럼 밖에 나와서 얘기할 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메가 트렌드가 있냐, 경제적 혜자가 있냐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잘 없다고 봐요. 삼성전자는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도 뭐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쌀이 뭔데요? 주식? 그러니까 쌀을 앞으로도 많이 먹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네. 앞으로 어떨 것이다. 무슨 키워드 최근에 메타버스 이런 것처럼 그런 미래를 얘기하는 걸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저는 헤일 가다 같은 거. 예전에 안 좋은 일이지만 네. 일본에 이 대지진 왔을 때 네. 헤일 관련된 거 CCTV에 유튜브 같은 데 영상 꽤 있잖아요. 헤일이 어때요? 쫙 이렇게 보면 정말 먼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나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동차 타고 가면 달려가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잖아요. 결국에 다 잡아먹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 그런 것들을 전 메가 트렌드라고 그래요. 미래에 예측해가지고 어떻게 될 거. 삼성전자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산업의 쌀인데 쌀을 몇 개 먹냐고요. 모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밥 먹고 어디 가죠? 주로? 식사하고 나서? 커피 마시죠. 커피 마시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피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럼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시죠?
많이 마시면 2잔, 그렇죠. 3잔. 딱딱딱 말씀이 나오시죠. 김 작가님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메가 트렌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라고 하면 막 성장 산업, 우주 뭐 이런 거 메타버스 생각할 텐데 그거는 이제 공상과학. 공상과학. 제 기준에서 공상과학이고 네. 메가 트렌드는 피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 계산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먹을 것 같은 것. 네. 그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너무나 제 기준에서는 어려운 산업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10년 후를 예측해봐라 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잘 투자를 안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해자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경제적 해자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분야에서. 왜냐하면 원가 우위가 상당하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지킬지 제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좋은가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겠어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은 싸고 쉽게 많은 제품을 팔 수 있느냐를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냐 나쁘냐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요. 얼마나 큰 공장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공장을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돌릴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기술 진보가 계속되니까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그거는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책에다 어떤 종목의 예를 들었냐 하면 슈피겐 코리아라는 종목의 예를 들었어요. 슈피겐 코리아 뭐 하는지 아시죠? 뭐 하는 데인가요? 핸드폰 케이스 주로 이제 파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부 있잖아요. 휴대폰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돼요. 슈피겐 코리아는 이 고무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데 20% 정도 돼요. 그럼 누가 더 쉽게 파는 거예요? 슈피겐 코리아가 훨씬 쉽게 파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휴대폰을 만들면 경쟁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연구 개발을 정말 어렵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애플 이기죠. 석박사가 들어가서라는 거는 임금도 많이 줘야 되고 근데도 만들었는데 맨날 사람들이 아이폰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경쟁하기 위해서 마케팅비도 많이 써야 되죠. 엄청나게 힘들게 개발했는데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게 아니에요. LG전자가 연구원들이 멍청해가지고 핸드폰을 접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망한 핸드폰 회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노키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슈피겐 코리아는 사람들이 이거 10,000원짜리 케이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슈피겐 코리아가 플레이하는 그 산업에서는 그 회사의 브랜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갤럭시와 아이폰을 비교할 때 갤럭시 150만 원? 아이폰 20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고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슈피겐 코리아는 10,000원짜리 케이스를 냈다고 가정을 하면 딴 데서 뭐 3,000원짜리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싸구려 3,000원짜리 케이스 사는 것보다 3배 비싸잖아요. 근데도 3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5,000원 차이? 그럼 이거 사지 뭐. 나는 슈피겐 코리아 샀을 때 품질도 괜찮았고 오래 쓸 수 있었어. 그냥 믿고 사는 정도야. 그러니까 훨씬 더 물론 슈피겐 코리아도 훌륭한 연구개발진이 있겠지만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제품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의 선택을 쉽게 받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예요. 비즈니스 모델은 산업과 업종에서 완연히 태어날 때부터 갈리게 되거든요. 재밌습니다. 기존에 출연하셨던 분과 약간 뷰가 좀 다른 분이라서. 네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부자들이 선택하는 주식이 결국에는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이런 거에서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많이 벌어줄 주식을 찾는 거죠. 어느 하나의 사랑에 빠지지도 않고요. 말씀하신 메가 트렌드와 경제적 해자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다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책에서 언급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관련 좀 다른 또 섹터 하나 좀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네, 경제적 해자 관련해가지고 서울옥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서울옥션. 네. 뭐 하는 회사죠? 서울옥션은 그림 파는 회사입니다. 그 그림을 경매로 파는 회사인데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가분이 한번 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화랑에서 판매를 보통 합니다. 그다음에 화랑도 구매를 했지만 내가 갖고 있다 그림을 다시 현금화하고 싶으면 어디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 파는 것은 보통 경매 회사에 팔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경매 회사가 그 그림을 갖다 놓고 전시를 한 다음에 또 사고 싶은 사람이 구경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파는 일을 하는 거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적 혜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경매 플랫폼인 거잖아요. 플랫폼이죠. 보면 지금 플랫폼이라는 이름에서 딱 나오게 되는데요. 경매 회사는 그 그림을 팔아가지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네. 어떤 그림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이 그림을 팔고 싶어요. 네. 그러면 수수료를 많이 주는 데 갈까요? 적게 주는 데 갈까요? 적게 주는데. 아, 그렇죠. 그 회사는 적게 주는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수수료를 덜 낼 수 있는 곳. 그러면 만약에 이래 볼게요. 서울옥션이 우리나라에 1, 2등 하는 경매 회사인데 그림을 파실 때 나한테 10% 정도 줘야 돼.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나타나가지고 아, 작가님 저도 경매 회사 하나 차렸는데요. 저한테 수수료 1%만 주면 제가 팔아다 줄게요. 그러면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1% 선택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죠. 1%를 선택해서 저한테 맡겼다고 해볼게요. 네네. 근데 김현준이 경매회사 하는 걸 잘 모를 거잖아요, 초반에는. 네. 그러면 작가님이 내놓은 그림을 구경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오겠죠. 그러면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또는 경매니까 싼 값에 팔려요. 그러면 수수료를 1억짜리 팔아가지고 10% 하면 9천만 원 내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5천만 원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 수수료 물론 50만 원 싸게 내겠지만 내가 가져가는 돈은 4,9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비싸게 하고 비싸게 그렇죠. 수수료 내는 게 나은 거잖아요. 이게 시장과도 같은 거예요. 시장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좋은 제품 싸게 판다고 목청껏 막 소리 질러요. 됩니까? 한마디로 플랫폼의 기본은 많은 숫자군요, 사람. 그렇죠. 그게 경제적 혜자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네트워크 효과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플랫폼, 그 제품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옥션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울 옥션은 힘이 자꾸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림 팔아줄게. 나밖에 없어. 그럼 수수료 10% 하다가 20%를 올릴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자꾸 내는 거죠. 그렇죠. 쉽게 버는 거죠. 반대로 헬스장을 한다고 생각해볼게요. 헬스장. 제가 헬스장 관장이에요. 근데 작가님한테 헬스장, 저 이제 경매에서 접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헬스장 열었습니다. 운동하러 오세요. 첫 번째 손님이에요, 작가님이. 다 세핑이야, 기구는. 그럼 와요, 안 와요? 갈 것 같은데. 가죠. 너무 깨끗하니까. 그렇죠. 처음 와서 운동 막 즐겁게 합니다. 혼자서 음악 탁탁 틀어놓고.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오기 시작해요. 장사가 잘 됩니다. 아, 좀 피곤해지는데. 그렇죠. 내가 운동할 수도 없고, 제대로. 100명이 들어왔어.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일단 러닝머신에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요. 그렇죠. 네. 같은 공간인데 경매장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세지고요. 헬스장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혜자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지 사례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파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화랑이에요, 화랑. 그러면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지만이 많이 팔 수 있죠.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어. 그런 사람은 부자가 못 돼요.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자 같은 느낌. 내 시간을 써가지고 갈아 넣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큰 부자가 못 됩니다. 그렇죠. 의사, 변호사 소득 높잖아요. 의사, 변호사가 우리나라 자산순위 위에 들어간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적당한 부자는 될 수 있죠. 그렇죠.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큰 부자가 되려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해야 되고 그렇죠. 나랑 상관없이 내가 같은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경매 회사는 화랑과 달라요. 그림 안 그려도 됩니다. 그냥 공간 하나 딱 빌려놓고 그림 다다다닥 붙여놓고 하면 별다른 투자가 없이 나는 앉아서 꽁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회사, 뭔가 비용이라든지 투자가 많이 되지 않더라도 이 회사의 인기가 좋아지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무지막지하게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를 투자하려고 해요. 막간 이용해서 이제 회사 홍보까지. 네. 아니 저 이꼴 저희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정에 없던 질문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네. 이제 유튜브 채널들도 당연히 이제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소득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높아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튜버 분들도 어쨌든 뭐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근로소득자란 말이죠. 자기가 일을 하는 거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큰 부자가 나오려면 어쨌든 여기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잖아요.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본인이 일을 안 해야 되죠. 네. 김작가 TV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네. 다른 사람이 자꾸 출연을 해야 되죠. 지금은 물론 이제 2명 중에 1명이 다른 사람 김현준이지만 어쨌든 계속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직원이 자꾸 출연을 해도 김작가 TV면 볼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가면 약간 3% 같은 느낌인 거군요. 워낙 많은 진행자가 계시니까. 제가 이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채널에 언급 안 했는데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세 분이 일을 하는 것보다 회사가 더 빠른 식으로 커질 거고요. 세 분 외에도 또 다른 분들 나오시거든요. 요즘. 그렇죠. 그게 이제 쉬운 거죠. 물론 이제 구독자가 그분들을 보고 들어왔겠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이 김작가 TV라는 브랜드가 구축이 되고 나면 그게 상관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SBS, 상장사 SBS도 저희가 투자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가 유튜브로 지금 대박이 나고 있어요, 이미. 가장 대박난 채널 혹시 아시나요? 유튜버시니까. SBS가 유튜브 뭘로 대박 났을까? 동물농장인가?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역시 역시 애니멀바. 주주라서. 아, 주주십니까? 최근에 수익이 그렇습니다. SBS라는 기업은 저는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올드한 그 미디어 분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재편해 나갈까에 대한 이 의구심이 있긴 있어요. 근데 SBS라는 기업이 아니라 SBS라는 주식 하나로만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대면서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업이 성장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가고 있어요. 애니멀바가 이제 과거에 동물농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마 한 10년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클립이 몇 개 있겠습니까? 대체 이미 10년 동안 52주씩 했을 거니까 500개 있잖아요. 그거 다 잘라가지고 그냥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올리면 예전에는 광고 한 번 붙고 끝났을 건데 지금 계속 구독이 나오는 거예요, 시청자가. 거기에 제가 여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유튜브 채널의 성장 비결, 애니멀바가 대박난 이유는 뭐냐면 해외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이 나오는 건 그냥 말은 어차피 안 통하고 귀엽고 이쁘면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막도 별로 달 필요가 없는데 해외에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게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거고 한 번 만들어 놨는데 계속 팔리는데 의외로 해외 사람들까지 보니까 상당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김작가 TV가 만약에 외국에 송출되게 된다면 한번 녹화하는 거 가지고 시청자 수가 더 많이 나오겠죠. 제 외모가 글로벌로는 좀 통하긴 하는데 제가 약간 어렸을 때 동남아 쪽 닮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서 뭐 필리핀, 중동 뭐 이렇게 뭐 나오시는 분들도 닮아야 되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양쪽 다 사람이 필요하네요. 국내에서는 어쨌든 저를 말고 다른 또 좋은 이제 진행자분들이 나와야 되는 사람. 또 해외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 사람. 그렇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저도 언젠가 큰 부자 한번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주식이 살지 책에 보니까 뭐 주변에서 찾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물론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을 타가지고 무슨 뭐 화장품, 모바일 게임, 조선주 이런 걸로 크게 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보고 몇 년에 한 번 오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주식을 잘하는 주식 부자들을 보면 어려운 걸 안 해요. 반도체 디램 가격, 뭐 이런 거, 뭐 화학의 납사 가격 이런 걸 막 트래킹 한다든지 그 공정도를 막 외워가지고 투자한다기보다도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은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SM이라는 주식을 투자했었어요. 엔터테인먼트? 네네. SM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주변에서 찾은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2020년에 누구나 그랬겠지만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였고 코로나가 극복되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 해봤었거든요. 그 중에서 SM, JYP, 뭐 YG, 하이브 이런 주식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이 이 오빠 부대 다시 한번 팬덤이 생겨날 거고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 공연이 다시 재개될 거니까 돈을 많이 벌 텐데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네. 이런 믿음이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소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네. 온라인 공연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팬들은 우리 오빠를 응원하고 싶은데 응원하는 방법이 콘서트 가서 20만 원을 내는 거였는데 20만 원을 못 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남아. 그럼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은 게 아니라 앨범을 여러 10장 사는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돈이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건요, 콘서트를 하면 네. 오빠한테 돈이 더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콘서트는 실제로 이 아이돌들이 몸을 움직이는 비율이 큰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획사가 가져가는 것도 많지만 아이돌이 가져가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앨범이나 음원 같은 것은 네. 기획사가 가져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는 그냥 쭉 파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팬들은 그걸 별로 생각을 안 했으니까 똑같은 돈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벌던 거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 국면에. 오히려 매출은 유지돼. 네. 팬덤이 쓰는 돈이 똑같으니까. 오프라인 공연이 없는데도. 네. 근데 오프라인 공연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앨범 음원의 판매가 비중이 늘어나니까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보고 나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사실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오를 수도 있는데 코로나 끝나기 전에도 이런 우수한 실적들을 발표하면 주가가 빠르게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런 생각들은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느렸을걸요. 왜냐면 저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아이돌에 관심 있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랐고, 그렇죠. 그냥 코로나 이후에 뭐가 될까라고 이제 나래비를 세우던 중에 이걸 하나를 발견해서 분석을 하게 해서 알게 된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일찍 알았겠죠. 내가 훨씬 더 돈을 많이 쓰고 있네? 그러면 이 회사들이 부자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돈을 소비를 하는 데만 쓰지 말고 소비를 10만 원 했으면 10만 원 한 이상으로 돈을 벌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찾으면 사실은 이 2배 가는 주식이 네.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매년 몇 개씩은 나옵니다. 음. 그런 것들을 몇 년에 하나씩만 찾아도 이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면 2배짜리 4번만 잡으면 16배 되거든요. 자기 돈이 지금 1억 있으신 분이 16억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장 어떻게 벌고 싶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금 있는 거 못 견디고 돈을 막 아무 데나 넣으면 그 돈이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좌가 녹는다고 하죠. 네. 그런 것을 아쉬워하시면 안 되고 항상 확실한 기회가 오는 게 맞냐. 그때 한 번을 확실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거는 SM이 지금 거의 팔고 계신다고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점차 나중에 다 풀리면 이제 오프라인까지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팔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오프라인을 한다고 해서 기업하고 주식을 좀 먼저 분리를 해야 돼요. 네. 기업이 좋은 기업, 네.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랑 그것을 주가가 반영했는지 안 반영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기업, 꼬꾸라지는 기업이더라도 그거보다 낮은 주가에서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기업과 주식은 조금 다른다는 네, 의미인가요? 다른 거죠. 네.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앨범, 음원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갔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개최되면 다시 더 올라가겠죠? 근데 주가가 만약에 그걸 이미 반영하고 있다면? 이미 모든 사람이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될 거야. 네. 개최되면 이 정도 이익이 날 거고 그 정도면 이 정도 주가가 적정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오래 갖고 있었다 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고 모두가 그렇게 맞아라고 생각했을 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반영된지 안 됐는지를 네. 어떻게 우리가 알까요?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할 때 파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광기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더 크게 반영해요.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씩 움직이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더 크게.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투기의 영역이라고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으로 이 정도의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 라는 게 넘어가면 아쉬움 없이 팔고
또 훨씬 더 안전한 위치에 있는 그런 주식들을 다시 찾는 게 네. 훨씬 더 편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부자재의 투자법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이제 좋아하는 제품, 서비스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라는 내용인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국제 뭐 대두 통 가격이 오를 때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정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콩 가격, 네. 뭐 원자재 네. 가격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갈지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변화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회사들은 예측하기가 좀 쉬워요. 그것을 저희 말로는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까요? 콩 가격을 말씀하셨으니까 콩 가격이 오르면 콩을 원료로 쓰는 회사들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당연히 약간 라면값 오르면 네. 회사들 그 주가 오르듯이 네. 그렇게 되죠. 그렇죠. 콩 가격이 오르면 식용유라고 해볼게요. 식용유를 만드는 회사들은 비용 부담이 생길 겁니다. 먼저. 그렇죠. 콩을 짜서 식용유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회사들은 이익이 안 좋아져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 이거 안 좋은 회사야. 콩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팔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식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식용유 회사가 만약에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어서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이 꼭 선호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 사이클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 인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가격 인상을 하고 나면 콩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갔다 때려졌다 합니다. 언젠간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럼 콩 가격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럼 식용유 가격 다시 내려주나요? 아니요. 그 가격은 안 내리죠. 안 내려요. 그게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어떻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이 갔다 움직이죠. 그거는 아무런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SK에서 넣건 GS에서 넣건 SOL에서 넣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가격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고요. 어떤 이 브랜드를 가진 뭐 식용유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회사들은 뭐 해표 브랜드다. 네. 사조 해표 뭐 식용유 나는 이것만 사. 뭐 아니면 CJ 이런 거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안 내리고요. 그 다음에 콩 가격이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익이 무지막지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주가가 다시 그때서야 올라요. 그러면 오른 다음에 또 좋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사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콩 가격 올라서 이 회사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내팽겨칠 때 그때. 내팽겨치는데 콩 가격은 언젠간 떨어질 거고 이 회사는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좋아할 때 주식을 사놓고 다시 주가가 오르고 하면 그때 파는 겁니다. 야,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 VIP 채널 최준철 대표님, 뭐 르네상스 자산 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그 다음에 그 이원투자의 박성진 대표님과 약간 결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죠. 맞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저 입장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톱 밑에 가시가 되게 아프잖아요. 되게 작은 건데. 그래서 저희끼리는 되게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도 다르고 샀다 팔았다 하는 구간도 다 달라요. 실제로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겉에서 볼 때는 그냥 그래 뭐 소비재 뭐 해가지고 비슷하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건 맞아요. 크게 보면 비슷한 투자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부자들은 뭐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분산 투자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분산 투자는 자산을 분산할 때 뭐 부동산, 채권,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분산할 때 분산을 하시는 거고 하나의 자산 안에 들어왔을 때는 분산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방법이고요. 집중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분산 투자하라고 했다고 펀드도 여러 개 하시는 분들 계세요. 펀드가 여러 개인데. 펀드 하나당 종목이 100개씩 들어있는데 그거를 4-5개 하면 500개일 수도 있고 더 웃긴 건 같은 주식을 나눠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자분들도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 제가 분산 투자하시는 분은 진짜 한 분도 못 봤어요. 부자가 된 다음에 분산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한 20-30종목 정도로 수백억 된 다음에. 근데 그 전 단계 한 뭐 몇 억이 없었는데 그게 몇십억, 100억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는 그게 뭐 끽해야 10종목? 보통 한두 종목이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확실한 주식이 되느냐, 그리고 확실한 주식이 되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을 하려면 이 리서치의 깊이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종목을 여러 개 가져가면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하루하루 마음이 편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 보면 네. 그 현악 사중주 계속 하면서 가라앉잖아요. 우리는 그쵸. 끝까지 음악 하겠다 하면서 네. 가라앉잖아요. 그 좋냐고요. 결국 죽을 건데 안 좋잖아요. 당장 이렇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위험을 변동성으로 정의하지 않고 네. 그 회사가 정말 망할 거냐, 그 주가가 더 이상 떨어져서 안 올라올 가능성이 있냐를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은 많아야 10개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것도 관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시간씩 주식만 보는 사람들인데도 한 종목을 내가 정말 완벽히 아냐라고 얘기하려면 몇 달씩 걸리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뭐 회사 갔다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하려고 하면 네. 주말에 애기들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 개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본인이 그 주식과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종목이 줄어들 거고 그때서야 내 계좌의 총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좌가 절대 올라가는 일을 평생 못 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확신을 할지 못할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했다가 확신이 할 게 생기면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 계좌에 주식을 할 때 돈을 항상 거기다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마이너스 통장도 뭐 있고 뭐 예금도 뭐 있고 있지만 다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 들어있다가 이 주식은 정말 확실해. 할 때 싹 빼가지고 다 넣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예를 들면 뭐 SM이든지 클래시스든지 정말 고평가된 것 같아. 더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는 불안해. 확실할 수 없어. 이제는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다 빼서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 더 올라간 거 조금 먹으려고 하다가 확 떨어지면 다시 그거 눈덩이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자, 부자들은 또 빚을 사랑한다. 네. 이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 집중 투자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 내가 만약에 어떤 확실한 아이디어를 발견을 네. 했어요. 그래서 집중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확실해서 몰빵을 쳤어. 근데 더 투자할 수 있으면 why not? 그래서 부자분들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네. 빚 안 지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무조건 거의 대출이 있죠. 그렇죠. 대출 당연히 끼죠. 네. 왜냐하면 그게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니까. 저는 물론 부동산이나 강남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잘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본인이 그 확신하니까 넣는 거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투자 기회가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네. 거기다가 돈을 더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같은 투자건당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빚을 많이 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증권사 신용 네. 또는 뭐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끌어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가와 또는 뭐 어떤 투자 자산의 가격과 연동이 되는 빚은 정말 위험한 빚이에요. 내가 기회가 확실할 때는 언제예요?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때죠. 내가 이 주식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코로나 같은 때 주식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 주식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 같은 때 떨어져가지고 더 사야 될 시점인데 증권사는 뭐라 그래요? 반대 매매, 돈 가져와. 나 위험하니까 몰라 내놔. 작년에 많이 당했죠. 그렇죠. 그것은 빚을 투자하는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욕심과 조급함의 빚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안전한 것에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빚은 절대로 투자 자산의 가격에 연동되는 빚을 지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금리가 내가 때려 죽여도 갚을 수 있는 금리. 요새 그런 거에 나오잖아요. 양궁 김재덕 선수가 17살인가 18살인데 지금 뭐 금메달 2개 따가지고 연금이 얼마 나온대잖아요. 그거는 때려 죽여도 나오잖아요. 세금도 비과세래요. 그 사람이 100만 원 이하의 원리금에 되는 것은 착한 빚, 안전한 빚인 거죠. 그리고 기간은 최소 3년 이상. 왜냐하면 이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고 기업이 늦어도 3년 이내에는 기업 가치와 주가가 수렴을 하니까 3년 이상의 긴 만기를 가지면서 내가 때려 죽여도 갚을 수 있는 금리에다가 주식 가격에 연동되지 않는 빚은 충분히 크레딧 라인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가 이게 확실해 라고 할 때 들어가는 용도로 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를 조급하지 않게 하는 빚을 이용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이길 수 있는 빚. 나를 이기게 하는 빚. 책에 이 내용이 좀 어렵던데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아마 많은 개인 투자분들에게 도움될 것 같은데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부자들은 주식을 살 때 사는 이유와 목표하는 가격, 팔아야 할 때를 모두 정해놓는다.
그래서 매도가 더 어렵다는 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주식 매도 타이밍을 이제 과거 매매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지고, 사실 주식은 사는 것은 기술, 뭐 파는 것은 예술이란 말. 네. 굉장히 하여튼 말을 잘 지어내요, 사람들이. 네.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네네. 어렵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팔고 나서 더 오르는 일이 있으니까 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네. 실제로는 살 때 파는 가격을 정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 때 그냥 대충 사시는 분들은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하죠. 네. 이유 없이 샀으니까 쉽죠. 이미 샀는데 뭘 어려워. 근데 팔 때는 보통 이런 거죠. 손실이 나면 그냥 손절매해버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근데 아무렇게 샀는데 올랐을 때는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매도는 어렵다. 나는 사는 건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 사는 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애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계산해 놓고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니까 사는 거고요.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면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모른 채로 또는 알지만 조급한 마음에 계산하지 않고 사기 때문에 사는 게 쉬워 보이는 거고요. 저희는 살 때 세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로 안 좋은 거, 중간 거, 좋은 거에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숫자로 딱 매겨놓고요. 그것을 매일매일 트래킹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변수가 바뀌면 그걸 자꾸 내리는 거죠. 그걸 내려서 이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CJ, CGV 실패 사례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CJ, CGV를 제가 처음에 샀을 때 뭐 가격을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정해놓은 상태로 안 바꿨다면, 트래킹을 안 했다면 지금도 안 팔고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겠죠.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바꾸거든요. 한 사람당 영화를 1년에 몇 번 볼까? 중국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영화관 하나 개봉했을 때 얘네들이 돈을 얼마 벌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주가는 떨어졌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기 여기서 샀고 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기업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럼 파는 거네. 그럼 팔아버려야죠.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가격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애초에 결정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트래킹 하려면 종목이 많으면 불가능할 테니까 그렇죠. 종목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신 건데 사실 근데 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투자자들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점 결국 뭐 기업 가치를 제대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게 너무 중요할 건데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인터뷰를 하고 해봐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힌트를 조금만 주신다면. 일반 투자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김 작가님 얼마라고 그랬죠? 저 20%. 20%를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20%를 나한테 벌어줄 수 있느냐만 보면 돼요. 어떻게 보냐. 이 20%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가격. 매수 가격 말한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벌어주는 돈. 이게 20%가 넘으면 사는 거고 안 넘으면 안 사거나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불한 가격은 뭐예요? 내가 산 가격 또는 살 가격이니까 그냥 나와 있는 거죠. 벌어주는 돈은 뭘까요? 이 회사가 내가 이 주식을 삼으로써 나한테 주는 돈은 어떤 돈이에요? 현재가? 아니죠. 그건 이제 팔 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지불한 가격은 내가 산 가격이고 판 가격은 벌어주는 돈. 그러니까 언제 그건 맨날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소유권이잖아요. 기업이 얼마를 벌었을 때 나한테 얼마를 남겨주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 거야. 100% 내 거라면 김 작가 TV 채널이 100% 내 거라면 그 버는 돈 다 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100% 아니고 누군가가 김현준도 일부 투자해서 절반 반반이야. 그러면 김 작가 TV에서 나오는 돈을 작가님이 절반 가지고 제가 절반 가질 거잖아요. 그게 이익과 지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벌어주는 돈은 뭐냐면 그 회사의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순이익 또는 주당 순이익. 그래서 지불한 가격은 주가 또는 시가총액이에요.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1조짜리 주식을 사요. 시가총액 1조짜리. 그러면 20% 이상이 되려면 벌어주는 돈을 얼마짜리 사면 돼요? 2천억이겠죠? 순이익이 2천억을 넘는 기업을
1조 원인 시가총액에 사면 기대 수익률이 20%가 되는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그대로 항상 가나요? 2천억이요? 네, 그 2천억이 나오면 주가 그만큼 움직이나요? 주가가 얼만큼 움직이길 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그 실적에 따라서 네. 주가가 그렇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매일 바뀌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데 먼저 그걸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조에서 나는 2천억씩 계속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 될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신경 쓰지.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버는 돈은 그 돈이 아니에요. 네네네. 나는 이 기업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순이익을 나한테 물론 나한테 직접 주진 않습니다. 그쵸. 배당금은 아주 일부인 것이고, 근데 나중에는 그 이익이 많으면 거기에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0%가 넘으면 사고 아니면 안 사는데, 문제는 이 2천억, 1조는 결정됐잖아요. 내가 산 가격이니까 알잖아요. 그쵸. 근데 2천억이 유지가 될 거냐,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이 2천억씩 벌어주는 거는 주식이 아니죠. 채권이죠. 그쵸.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은 정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익이 계속해서 변동할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게 어려운 업종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내년, 후년 의 이익을 알려면 반도체 가격을 예측해야 되고 반도체 가격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래시스다. 클래시스가 제품을 얼마 팔았으니까 이게 특별한 사고가 있지 않으면 소모품을 이만큼 팔아내겠네라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아까 카페 1년에 하루에 2잔 먹는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3천만 명이 먹는다. 그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계산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투자하기 편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업의 가치를 계산한 거고 이거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꼰대 같잖아요. 이 돈이 다 내 돈도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2천억 벌었다고 생각하느냐. 결국 나는 주가를 비싸게 팔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아까 김 작가님이 생각한 거는 김 작가님의 원하는 수익률이잖아요. 20%. 근데 시장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몇 %일까? 그게 결국엔 주가로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1조 나누기 2천억이 20%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내가 산 가격은 아닌 거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싶은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럼 다시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2천억을 내가 확실히 계산했다고 해볼게요. 나는 클래시스가 때려 죽여도 2천억씩 계속 벌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1조는 없애고 여기가 몇 % 정도 되느냐. 이걸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10%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업인데 그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게 주식과 채권이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채권으로 조달을 하면 안전하죠. 내가 돈을 빌려준 거니까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좀 더 들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빌려주면 얘가 배당을 할지 안 할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좀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데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 확실한 것보다 금리를 좀 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회사채 수익률들이 한 7% 언저리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7% 언저리니까 최소한 7% 정도는 나와야 주식을 사겠죠. 회사채가 7%인데 주식으로 5% 벌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다시 2천억에서 7%를 벌어주는 가격은 얼마냐? 3조 정도 돼요. 3조. 네. 그 3조가 적정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2천억을 버는 회사 입장에서. 금리가 7%라고 하면. 근데 여기에서 변수가 뭐예요? 2천억을 버는 게 확실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고 금리도 계속해서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예요. 매크로에서 변수는. 근데 예측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2천억에 7% 3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는 2조 9천억에 사야지? 이러면 계산이 조금만 빗나가도 돈을 잃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3조의 가치인데 1조에 샀어. 그러면 금리가 좀 오르던 아니면 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던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게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에서 안전마진 같은 느낌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의 이익과 금리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사자, 버퍼를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가치 투자이고 그게 안전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한테 이 주식을 어떻게 얼마에 사서 얼마의 가치로 평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우문이죠. 왜냐하면 그 기업이 돈을 얼마를 버는지 전 모른다니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매일매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트래킹을 하는 거고 하나의 주식을 사는데 저희는 보통 2달에서 길면 3년까지 걸려요. 그 주식만 3년 동안 그것만 봐요.
근데 확신이 생겼어. 이 회사가 2천억을 버는 게 확실해. 최소.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오는 거예요. 분석의 단계가 온 다음에 2천억 벌었어? 그럼 3조니까 최소한 3조보다 밑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구글 좋은지 페이스북 좋은지 테슬라 좋은지 모르냐고. 몰라요. 누가 몰라. 아는데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래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사야 돼. 그러니까 매수 전에 인내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매수 전에 인내를 해서 정말 안전한 가격까지 내려오면 네. 사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내가 생각한 그 2천억을 계속해서 벌어내는지 아닌지 더 버는지 좀 덜 버는지를 트래킹하면서 3조까지 기다리는 게 매수 후의 인내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 버는지, 그 다음에 금리가 어느 정도 또는 나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지불한 가격 또는 지불할 가격, 팔 가격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회사 얼마나 버는지 알려면 우리가 기본적 분석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사업 보고서 뭐 재무제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것들 좀 중심으로 체킹하면 될까요? 그것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재무제표 뭐뭐뭐 보세요. 재무 비율 어떤 거 딱 보시면 됩니다. 당좌 비율, 유보 비율 뭐 그런 사람들은 돈 못 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번 사람 한 명을 못 봤어요. 워런 버핏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 그럼 왜 못 버냐? 그게 확실하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면 당좌 비율과 뭐 ROE를 보면 주식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책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계산기 딱딱딱 해가지고 한 5초 만에 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걸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저평가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 가치를 누구나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2천억을 벌지 안 벌지에 대한 계산은 그 산업에 따라 다르고 경영자 따라 다르고 비즈니스 모델 따라 상황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는 법, 뭐를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출발을 완전히 반대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쭉 돈을 벌어온 결과가 재무제표거든요. 그렇죠. 그 재무제표를 딱 봐서 정답부터 하려고 하면 옛날에 학창시절에 과외한다고 해가지고 뒤에 이제 정답지 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머리에 전혀 안 익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네,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왜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뭐 슈피겐코리아라고 해보죠. 이 회사가 아이폰에 모델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잘 팔릴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투자는 돈 벌려고 뭐 얼마를 벌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정성적으로 글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그걸 숫자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아이폰이 많이 팔릴 것 같아.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아이폰 케이스를 만드는 슈피겐코리아도 돈을 잘 벌 것 같아. 얼만큼? 아이폰 몇 대? 1년에 아이폰을 몇 대 팔까? 60억 인구 중에 아이폰을 몇 개씩 살까? 계산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죠. 합리적이죠. 상식적이죠. 그러면 케이스 하나당 얼만데? 10,000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오케이, 좋아. 합리적이죠. 거기에서 이 회사 거를 다 살까? 아니면 슈피겐코리아 경쟁사는 뭐뭐 있지? 그럼 슈피겐코리아는 내가 봤을 때 주변에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3명은 무조건 슈피겐 쓰던데? 그럼 오케이, 30%의 점유율. 그거를 곱한 것이 뭐냐면 매출액이에요. 그 매출액에서 이 회사가 버는 방법은 뭐야? 그거 판 다음에 플라스틱 원재료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원재료 얼마 들어가? 연구 개발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거고 본사 사옥에 경비도 들어갈 거고 그게 영업 비용이에요. 매출액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 영업 이익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상정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한 재무제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은 모두 시장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하고요. 앞으로 이 회사가 이렇게 벌지 안 벌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재무제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재무제표를 읽는 것은 기본이고. 대표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납득이 가는데 이거를 뭔가 전형적인 방법, 뭐 전공법이라나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 투자자가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해요. 맞나요? 근데 어려운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이게 꼭 저는 애를 써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재미가 없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주식 투자가 물론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 직업이고 저한테는 이제 천직인데 이게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있어요? 제 직업이 다른 사람 돈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돈을
딴 사람 돈을 받아다가 뭐 절반을 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수수료 몇 %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해봤는데 너무 상식적이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즐거워야 하는 것이지 내가 회사 갔다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주말에 애기도 보면서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그럼 할 필요 없어요. 재밌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헬스 하시든 뭐 술을 드시든 풋살을 가시든 뭐 음악을 들으시건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뭐 기술이 아니고 저는 기질인 것 같아요. 기질.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유튜브를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대략 좋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훌륭한 거지만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면 언젠가 돈이 들어오겠지. 나는 그거 계산 안 하고 할 거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구독자는 뭐 10만 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10만 원 모으면 얼마 들어온다는데? 네네. 그랬을 때 뭐 촬영장도 빌려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 남겠는데? 뭐 이 정도 계산해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업하는 거랑 똑같은데 내가 9 to 6로 일을 안 할 뿐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임직원분, 경영자분들한테 감사하면서 내가 자투리 시간에 계산할 수 있는 게 즐거우신 분은 뭔가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네.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또는 자기 돈 버는 방법이 더 쉬워요. 김 작가님이 물론 저보다 주식 잘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유튜버라고 가정해보면 그리고 책 쓰신 분이니까 그걸 해서 돈을 버는 게 빠르지. 그렇죠. 굳이 나는 책도 쓸 거고 유튜브도 할 거고 난 주식도 내가 스스로 다 해봐야지. 사람이 24시간 정해져 있고 100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재테크가 약간 붐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직접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재테크에서 배우실 것은 하나의 마인드, 그다음에 투자의 철학,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 논지를 아시는 것이지 나머지는 또 본인에 맞는 투자법이 있습니다. 주식이 아니어도 저 부인은 아파트 투자, 뭐 빌딩 투자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주식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 친구도 저한테 뭐 부동산 투자라고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뭐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만약에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꼭 주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부동산으로 돈 버셔도 되고.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대표님 회사는 고객의 그 원래 자산유산은 최소 가입 금액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네, 얼마예요? 지금 3억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제가 알기로 표정이 갑자기 VIP 자산연도 1억 아니에요? VIP 1억이에요? 아니었나? VIP가 이제 뭐 낮은 상품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올려왔고.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뭐 부자들만 위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부자들의 돈을 벌어들이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돈을 버는 편한 방법이 부자들은 워낙 그 마인드가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응대하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응대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올려온 것이고 저희 회사 이름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더 퍼블릭은 뭐냐면 대중이란 뜻이에요. 네. 많은 사람, 그렇죠. 보통 사람.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저희 회사의 그 최소 가입 금액을 3억은 아니더라도 1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만 원짜리 계약하시면서 이제 김현준이랑 대화하고 싶다. 이것만 안 될 뿐이에요. 근데 부자분들의 마인드로 제가 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부자들은 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관심 없어요. 그냥 돈을 버는 걸 원하는 것이지. 네네. 내가 김현준이랑 뭐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0만 원으로 하시든 3억을 하시든 저희가 똑같이 굴려드립니다. 3억도 가면 대표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뭐 3억이라고 해서 제가 만나고 그냥 회사에 오시면 만날 수는 있어요. 얼마든 간에.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 받고 하는데 네, 뭐 제 일 자체가 고객을 만나는 게 주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꼭 3억을 갖고 오셨다고 해서 저를 무조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저를 만나면 3억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면 만나드릴게요. 그 뭐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3억 받으면 뭐 굉장히 뭐 싸죠. 이제 솔직한 네. 아주 대표님의 이제 말씀이었고요. 그 책에 보니까 저평가 주식의 함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요거 좀 어떤 건가요? 이게 제가 이 과거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커리어가
까지 가치 투자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가치 투자를 조금 이 편향되게 생각하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싼 주식, 그렇죠. 저평가된 주식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라고 착각할 수 하던 시기가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유명했던 얘기가 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님이신 이채원 네, 알고 대표님께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롯데칠성이라는 주식을 너무너무 싸게 사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로 PER 1배.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네. 그 회사가 나한테 100만 원을 바로 벌어주는 네. 그게 PER 1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인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그때 사가지고 몇 배를 수익을 내셔서 부자가 됐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아무도 안 봤기 때문이에요. 그냥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대장조 따라가는 거, 뭐 차트 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일어났던 거고 지금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일어나는 일은 없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저평가가 일어난 기업들은 보통 기업의 가치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비싸지거나 주가는 안 올랐는데 또는 그 기업 자체가 쪼그라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싼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투자의 뭔가 원칙과 본질, 태도 이런 걸 굉장히 뭔가 중요시 여긴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대표님이 무조건 지키는 뭐 투자의 원칙 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알아야 되는 것들 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고 싶을 때 안 사고요. 팔고 싶을 때 안 파는 거. 어떤 의미죠? 이게 나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정말 이게 이성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봐요.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지금 당장 뭔가 발견하잖아요. 그럼 되게 사고 싶어요. 그렇죠. 오를 것 같고 맞아요. 내가 안 사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돈을 투자하고 싶단 말이에요. 찝찝해 안 사면. 그렇죠. 그리고 팔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팔면 떨어질 것 같고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 팔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분석을 잘 안 하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산 주식은 떨어지고요. 판 주식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사기 전에 또는 팔기 전에는 실제로 눈을 딱 감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는 김현준이 아니다. 마치 그 전지적 작가 시점, 뭐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게 정말 사고 싶어서인가? 지금 당장 오를 것 같은 마음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이 기업이 훌륭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뭔가 논리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인가? 팔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마음을 반대로 내가 사고 싶을 때는 안 사고 팔고 싶을 때는 안 파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외에 또 있나요? 그 외에 이거는 뭐 무조건 지킨다의 원칙은 아닌데 제가 싫어하는 게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네. 저는 물타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불타기를 하려고 해요. 이 주가가 떨어지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주식을 사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이유가 있을 확률이 더 높고 아마 여러분들이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나면 시장과 거꾸로 투자를 그냥 바로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큰 손이 뭔가 팔고 있다는 거예요. 큰 손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팔 때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오를 때도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는 정말 확실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무작정 물타기를 하게 되면 만큼 산 다음에 나중에 손실만 눈덩이 같이 커져가지고 결국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해가지고 단가를 하는 거나 결국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근데 시간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사서 이만큼 기다리는 거나 여기서부터 내 돈은 그냥 안 쓰고 있다가 올라갈 때 사는 거랑 하면 시간 가치는 불타기가 훨씬 더 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덜 시간을 쓰고 돈은 똑같이 싸게 하는 것이 불타기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것에서 네. 이유를 찾고 네. 그 이유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당장 내가 평단가가 올라가가지고 수익률 표시되는 HTS에서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타기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얼마를 넣어서 같은 기간 동안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느냐를 보려면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는 국면, 그것을 시장 참여자가 인정해주는 그 국면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걸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불타기 했으면 물타기라는 건 어쨌든 내가 처음에 이 종목을 산 그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불타기를 한다는 거는 내 생각이 맞다는 걸 확신을 좀 더 가지니까 더 산다. 그렇죠. 물론 주가만으로 결정하면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지만,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시장에 순응하는 게 네. 좋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작가TV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7월 말이잖아요. 네. 이제 8월, 9월, 10월, 이제 올해가 한 5달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 시장도 뭐 굉장히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르락내리락 계속 정치 현상을 사람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제가 너무 많이 드리는 얘기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작년에 수익 낸 것은 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과 올해 공부하고 있는 것은 투자 공부가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확실해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라면 90만 명한테는 통용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게 쉬운 장세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6개월, 7개월 지나가면서 작년에는 주식이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이런 시점에 하지만 아직 폭락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크게 잃진 않으셨을 겁니다. 작년에 번 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항상 주식시장에 넣어야지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빼세요. 일단 빼시고 갖고 있다가 주식 공부를 하는 시점으로 삼고 주식 공부가 정말 되었다. 나는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회사가 2천억 벌지, 3천억 벌지, 내 기대 수익률이 이 정도가 되니까 이 가격에 살지 팔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와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순환하고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도 스타 주식은 계속 나오니까요. 네. 주식에 대해서 포기하진 마시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표님의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유튜브 썸네일 같은 네. 요 책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현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